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산문집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황구화 시인의 산문집 바다로 가는 나무입니다. 황구화 시인은 충청도 금산에서 경북 상주로 시집와서 상주 사람보다 더 상주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상주 구석구석을 두 발로 걸어서 찬찬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글로 살려냅니다. 이 책의 표지글에서 김주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구화 시인, 충청도 금산에서 시집와 상주 사람보다 더 상주 사람이 된 사람, 소탈함과 따뜻함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남장사 상수리나무 그늘이 넘쳐 물소리에 닿는 것을 보고 맑은 새소리가 낙엽을 타고 내려앉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마침내는 모든 마음은 결국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를 넘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러 침묵으로 환해진 철학자. 낙동강 700리의 출발지 상주 땅 풍광 속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 사는 사람들, 다녀간 사람들을 황구화 시인은 일일이 호명하였다. 소재 노수신, 창석 이준, 상주 예술촌의 작가들, 소설가 성석재, 시인의 서성 근태열, 그리고 함께 손잡고 시를 짓는 도반들, 먼 역사 속의 인물들이 남긴 분명한 흔적을 찾아 나서는가 하면 상주 땅의 현재를 살고 있는 상주 사람들의 고난과 사랑을 섬세하게 기록하였다. 바다로 가는 나무는 까치밭 몇 개 매단 채 겨울 소행에 드는 감나무의 철학을 보다가도 감 깎는 기계에 손이 먹힌 사람의 참혹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요모조모 챙겨주지 못한 시집간 딸에 대한 그리움에 젖는 사람의 울음이다. 바다로 가는 나무에는 뜨끈뜨끈한 밥 한 숟갈 공순히 받들기 위해 밥을 안 치는 여자의 시와 상주 땅 사람들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철학자의 넉넉한 사랑이 차려져 있다. 도남서원에서 만난 장대비가 순식간에 강가 모리밭을 지우고 강물이 되어 흘러가듯이 시인이 상주에서 만났고 또 만날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상주 땅 바깥까지 흘러서 퍼져갈 것이다. 공갈못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듯이 시인의 노래 또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 책은 시와 에세이에서 출판했습니다. 저는 이 산문집에 수록된 늦은 감의 풍경, 연밥 따는 노래, 낙강에 달 띄우고 누에의 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황구화 시인의 눈에 띄어 따스한 글로 되살아난 상주의 곳곳을 여행해 봅니다. 늦은 감의 풍경. 감 깎고 돌아오겠습니다. 풍물시장 과일가게 셔터는 내려지고 노을빛 현수막이 삐뚤음이 걸렸습니다. 바야흐로 곡감철. 한 사람의 일손이 절실한 때입니다. 감 깎기는 한로에서 상강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찬서리가 내리기 전 감을 따고 깎아 근조장에 매다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꽃감 농사 낭패를 보게 되니 잠시 장사를 접어두고라도 감 깎는 작업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평일인데도 문 닫힌 가게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내 볼일을 보고 집으로 걸어 들어오다가 내친 김에 북천 산책길에 들었습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두어 시간이 남았는데도 바람 끝이 선듯선듯 했습니다. 북천 가로수길 단풍 든 벚꽃 이파리와 알록달록 감나무 이파리가 발 아래 나뒹굴었는데요. 가로수는 곱게 물든 이파리를 내려놓는 대신 성신 여중 학생들의 시화를 한 장씩 달고 있었습니다.
여중생들의 솔직하고 재치 있는 시화를 보며 걷다가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결에 무늬를 이루는 물살과 논이는 청둥 오리떼가 한적합니다. 손전화에 사진 하나가 날아듭니다. 둥걸게 잘 깎은 감을 매달고 있는 권현옥 선생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 글쓰기 가르치고 시 쓰고 성당 일에 집안일까지 바쁘기도 하련만 친구네 도와준다고 달려간 마음이 불그스름 번져옵니다. 상주는 남장동 곡간마을은 물론이고 농과 밭, 심지어 시내 중심 가로수까지 감나무가 즐비합니다. 어릴 적 고향집 앞마당에도 감나무 한 그루 있었습니다. 봄날 감꽃이 토도톡 떨어지면 왕관처럼 어여쁜 감꽃을 주워 실에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지요. 감꽃 목걸이 두르고 다니다 허기가 지면 톡톡 떼어 먹기도 했고요. 또 땡감이 떨어지면 주운 땡감을 바늘로 콕콕 찔러 소금물에 울커서 먹기도 했습니다. 꽃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딸 땐 감이 달린 가지를 꺾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 감을 털기도 했는데 그러다 상처난 감은 또각또각 썰어 감도개를 만들었지요. 이파리 이쁘게 물들고 빨간 홍시가 보이면 망을 단 장대로 따 먹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따지 못하고 홍시가 땅바닥으로 철퍽 떨어지기도 했지요. 그래도 그걸 주워 깨끗한 자리 한 입 물면 얼마나 달큰했던지요. 감은 조선 초기 경상도 고령 지방에서 재배했다고 합니다. 경북 예천의 고종시와 더불어 의성의 사곡시, 경산 청도의 반시, 고령의 수시 등 만나기로 이름난 감이 많습니다. 상주는 둥시입니다. 감이 둥글둥글 둥글다 하여 붙은 이름이지요. 고종시는 고종 황제께 진상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고 사곡시는 고을 이름을 딴 것이랍니다. 감은 한자로 시라고 쓰는데 물명고는 다양한 감을 소개합니다. 감의 고자는 시이고 범어로는 진두가라 한다. 수시는 수분이 많고 맛이 좋은 것, 조홍은 6월에 있는 작은 것, 홍시는 붉게 익은 것을 따서 따뜻한 곳에 두어 절로 홍숙시킨 것, 건시는 곶감, 백시, 황시는 볕에 말린 것, 오시는 불에 말린 것, 준시는 꼬챙이에 깨지 않고 아편한 것을 가리킨다. 건시 껍질에 돋아나는 흰 가루를 시상 또는 시설이라고 한답니다. 문득 시가 시와 겹쳐집니다. 감홍시는 빨간 얼굴로 날 놀긴다. 돌을 쥐고 탁 던지니까 던져보시롱 던져보시롱 헤헤 안 맞았지롱 이런다. 요놈의 감홍시 두고 보자. 계속 돌팔매질을 해도 끝까지 안 떨어진다. 황도분의 감홍시입니다. 아이들과 글쓰기 놀이를 할 때면 이 시를 즐겨 노래 불렀습니다. 봄을 지나 여름을 건너 가을 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는 감홍시는 있는 그대로 한편의 시이지요. 고종시, 사곡시, 반시, 수시, 먹시, 월화시, 둥시, 정말 감 이름도 제각각 한편의 시로 읽혀집니다. 시는 욕망의 꿈틀거림이고 불화의 부르짖음이에요. 생피를 보르면 딱지 앉은 것을 벗겨내야 해요. 예술은 생을 알몸으로 사는 일이에요. 이승복 시인의 시론집 무한 화서의 뜨거운 문장도 생각납니다. 껍질 잘 벗겨진 감처럼 결국은 제살 찢으며 바람과 햇살과 잘 포개지는 것, 온몸 땅심으로 견디며 거듭나는 수행과 치유, 그게 시가 아닐런지요. 알몸으로 완성되는 곶감은 꼬챙이에 꽂아서 말린 감으로 꽂다에서 온 말입니다. 된 소리로 꽃감이라 하는 것도 꽂다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곶감은 햇살과 바람결에 마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거나 볏짚으로 새끼줄을 엮어 거기에 감을 매달던 풍경은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감 매다는 도구를 이용해 말리지요. 감을 깎아 매달면 바람 따라 둥글둥글 노을빛 알몸이 춤을 춥니다. 차츰 빛이 탁해지면서 겉은 꾸덕꾸덕해지고 속은 말랑말랑해지는데요. 감이 잘 마르고 꽃감이 되기까지는 달포에서 2달 정도 걸린답니다. 어릴 땐 바싹 말라 하얀 분이 나기 전 이즈음의 꽃감을 하나하나 빼서 참 달게 먹곤 했습니다. 감 깎는 기계에 손이 먹힌 아버지. 119 구급차에 실려 후송되었다. 지난 가을 유난히도 풍년이 들어 수북수북 열매 달던 감나무. 생감으로 따내면 똥값이라며 한 푼이라도 더할 욕심에 감을 깎았다. 짧은 가을해에 손길은 더뎌 분이 난 곶감 같은 등 하얗게 밝히고 밤을 낮삼아 일했다. 찬바람에 사람이 말라야 곶감도 잘 마르는 것이여. 피 마르고 살 마른 거칠한 아버지. 곶감 팔아 병원에 다 주고 그래도 손 다 안 달아나기 다행이라며 하얗게 웃고 있다. 박순덕 곶감. 하늘 아래 첫 감나무로 불리는 수령 750년 된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돌비석에는 지금 곶감의 진상을 상주에 나누어 정하였다. 예종실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곳 외남면 소은리가 고향인 박순덕 시인의 시를 읽으니 눈시울 붉어집니다. 모든 농사가 그렇듯 곶감 농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나무 가지는 여간 약한 게 아닙니다. 감을 따다 떨어지면 약도 없다는 게 헛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감을 따다 감나무에서 떨어져 죽거나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으니까요. 어찌 감 따는 데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는지요. 박순덕 시인의 아버님처럼 감 깎는 기계에 손이 먹힌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곶감이 되기도 전에 건조장에서 순식간에 내려앉아 버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고향의 정감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나무로 단연 감나무가 어떠밀 것입니다. 어릴 적 감은 곶감뿐만 아니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던 귀한 양식이었지요. 한겨울 항아리에서 꺼내온 홍시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워 오소소 떨기도 했지만 입에 착착 감기는 달고 시원한 맛은 긴 겨울밤의 허기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은 시 옛마을을 지나며에서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아름다움을 조선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양식이 아닌 한겨울 날짐승을 위한 양식의 나눔과 배품의 정신이 가득합니다. 던져보시롱 던져보시롱 빨갛게 놀리는 감홍시를 향해 까치발을 하고 돌팔매질 하던 꼬마는 이제 중년이 되었겠지요. 깊어가는 이 가을날 저처럼 고향집 감나무를 그리워하거나 고향에서 감홍시를 달게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찬바람 더 사나워지기 전 빈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고향집 감나무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감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 놀게 해주던 감나무. 어린 학생들의 시를 달고 있는 북천 나무들처럼 까치밥 몇 개 매단 채 겨울 수행에 드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곶감철 시내가 조용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 정막을 건너가야 옷가게도 미용실도 식당도 커피가게도 북적북적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풍물시장도 얼쑤얼쑤 내고 달아 맺고 풀 것입니다. 며칠 전 통화했던 친구 말이 생각납니다.
요새 괜히 시내 빌빌 돌아댕기지 마. 감도 못 깎는 요자라고 놀리여. 연밥 따는 노래. 황구아 시인, 이쯤에서 우리 상주 공갈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저만치서 선배 시인이 소리치며 얼른 일어나라는 손짓을 합니다. 가까운 시인의 시집 출판 기념 행사 뒤풀이 자리였지요. 둘레둘레 모여 앉아 이야기를 풀어내던 시인들 웃음소리가 끊어지다 이어지다 하더니 무언가 또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주춤주춤 그냥 넘어가도 될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옆에서 따라주는 술 기운을 빌려 벌떡 일어났더랍니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 줄밥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잠자 주소. 잠자기는 어렵잖소. 연밥 따기 늦어가오. 노래가락에 맞추어 시인들은 탁자를 두드리거나 박수를 치고 또 몇몇은 함께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언급결에 체련요 연밥 따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놀랐습니다. 고백건대 이 노래를 소리내서 불러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신기하게도 노랫말과 장단이 그냥 소르르 풀려나왔습니다. 한편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발딛고 사는 땅의 노래를 지금까지 목청껏 불러본 적이 없다니요. 연밥 따는 노래는 상주 함창, 현재 경북 상주시 공곡면의 공갈못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민요입니다. 연꽃이 소재가 되어 노동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줍니다. 현재 국문학사는 물론 세계적인 민요로 인정받고 있는 이 노래는 상주 모심기 노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 노래는 말 그대로 모심기 노래가 아닌 연밥 따는 노래입니다. 상주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삶을 토대로 생성된 이 노래가 앞으로는 본디 이름으로 완전히 불리어져야겠지요. 연밥 따는 노래는 그 어느 민요보다도 아름다운 가락을 지녔습니다. 술술 넘어가는 흥겨움과 함께 처연하면서도 슬픈 가락이 잘 버무려진 애틋함이 있습니다. 메나리조의 섬세함이 가슴을 사무치게 하고 목까지 차오르게 하는 울음 이상의 그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단순한 품새까지 거느려 한번 듣거나 따라 부르면 곧바로 흥을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리 쉽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놀랄 일도 아니지요. 그동안의 귀동량, 눈동량이 한몫했을 테니까요. 민요는 민중들의 삶에서 저절로 생겨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직업, 풍속, 놀이 등 민중의 희노애락과 따로 뗄 수 없는 끈끈한 숨결이자 족적입니다. 또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연밥 따는 노래 역시 지금까지 불리어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그 내용과 형식이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변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줄밥 내 따줌새 백년 언약 맺어두고. 백년 언약 맺어주기는 어렵지 않지만 연밥 따기 늦어간다. 연당 안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은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잠들어다오. 잠들기는 어렵지 않으나 지는 해를 붙잡아다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 줄밥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잠자 주오. 잠자 주기는 어렵지 않으나
연분이 아니라 못 자겠네. 연분 꽃분 따로 있나, 연분 꽃분이 따로 있나.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연밥일랑 내 따주마, 세간살이 내랑 하자.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어느 낭군 훌진라고 어이 그리 잘도 났소. 이 물고 저 물고 다 흘어놓고 쥔내 양반 어디 갔나. 장터 안에 첩을 두고 첩내방을 놀러 갔소. 이러한 노래들은 연밥 따는 처자와 사랑을 호소하는 남정네가 흥겹게 묘사됩니다. 적흥적이지만 남성보다도 더 대담한 긍정과 함께 노동을 핑계로 거절하는 여성의 품새가 한결 노래의 맛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또 성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파격적인 노랫말까지 보입니다. 성정을 억제하고 감추었던 양반들과는 달리 민중들은 오히려 통쾌하게 노래함으로써 고단한 노동을 견디고 한편 기성도덕에 저항하며 자유와 낭만을 누렸던 것입니다. 인습에 얽매인 여성의 삶 또한 그렇게 능청능청 풀어내는 생명력으로 가슴에 맺힌 눈물과 한을 삭혔겠지요. 연은 원래 그 열매, 연밥을 뜻하는 글자이지만 연과 도금이 같아 사랑이나 그리움을 뜻하는 말로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연에 연모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채련이라는 말은 어쩌면 마음 끌리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뜻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밥은 연꽃망울이 맺힘과 동시에 그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연밥을 감싸 안으며 꽃이 피고 꽃잎이 다 떨어지면 그 중심에 잘 익은 열매가 오롯이 남지요. 이러한 속성은 종종 부처의 일대 시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방편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수준을 끌어올리면 마침내 방편은 떨어지고 실상만 남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불국이라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연밥은 평평한 윗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바로 그 안에 도토리만한 연자가 앙증맞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연밥과 연자는 한약, 음식, 꽃꽂이 재료로도 널리 이용되는데 한때 자고 나면 개운하다는 이유로 까맣고 단단한 연자로 만든 베개가 유행하기도 했지요. 천년이 지나도 진흙 속에서 촉을 띄우고 꽃을 피우는 연밥과 연자는 풍작과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우리네 삶을 고스란히 품고 또 마침내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상주 처자들이 이뻤는가벼? 그 처자들 꼬드기느라 사내들이 오죽이나 공갈을 쳤겠어?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연못에 들어가 연밥까지 다 따준다 하고 하여튼 처자 꼬드기는데 공갈 안 치는 사내는 없다니께? 그래서 이름이 공갈못 아니여? 제 노래가 끝나고 어느 시인의 농 한마디에 좌중은 금방 웃음 물결이 되었지요. 공갈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곧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가끔 명성을 듣고 찾아온 지인들을 안내해 주다 보면 공갈치는 못이라고 우습게 소리를 하곤 합니다. 아득한 역사를 지닌 공갈못은 그렇게 공갈처럼 살아 있습니다. 연밥 따는 노래의 구성진 가락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목과에 북적이는 발걸음이 그 증거이지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얻은 깨침과 깨달음처럼 연밥에 촘촘히 박힌 연자도 또록또록 익어갑니다. 낙강에 달 띄우고 강 건너 숲에서 보내오는 바람결 좋은 해걸음입니다. 나무 덩치에 뿌리 내린 이끼와 담쟁이 이파리 초록도 새뜻합니다. 홀로 물가를 거니는 외가리를 바라보며 벌써 며칠째 몸져 누운 당신을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상처 입어도 끝끝내 사람이고자 하는 당신처럼 연일 굴착기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는 강물도 끝끝내 생명이고자 저렇게 쉼없이 흐르고 있네요. 지난 5월 말 도남서원 앞 낙동강 자락에 몇몇 시인들 모였지요. 사람 사는 세상을 그리워하며 바보로 살다간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종일 해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장대비가 몰려왔지요. 순식간에 강물은 드넓은 모래밭을 지워버렸습니다. 후줄거니 비에 젖어 도남서원 정허 위에 올라앉고 보니 물안개가 천지 사방을 뒤덮어 모두들 꼼짝없이 갇혀야 했지요. 속절없이 마냥 비에 젖고 있는 개망초와 엉겅퀴 사이사이 노랗게 물이 지어 피어있는 달맞이꽃과 눈 맞추며 막걸리 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인들 옆엔 어느새 백석 시인이 앉기도 했고 김수영 시인이 술잔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없는 시와 노래가 물안개를 둘둘 걷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온통 흙탕물 범벅인 채 강물은 흐느끼고 멀리서 건너오신 백운, 퇴계, 창석 선생이 우리 손을 뜨겁게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낙동강 1300리길을 보통 700리라 일컬는 것은 상주를 기점으로 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퇴강 일대의 삼탄, 매호, 주감, 자천대, 도남서원, 관수루 등 명성지 구간 40리가 모두 낙강시회의 공간이었답니다. 낙강시회는 1196년 고려 명종 26년 최충원의 난을 피해 상주에 우거했던 백운 이규보의 시회로부터 1491년 성종 22년의 상주 목사 강구손, 의성 군수 유호인 등의 시회를 거쳐 1862년 철종 13년 개당 류주목에 이르기까지 666년 동안 총 51회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적인 시회입니다. 이 시회를 열었거나 참석한 사람은 이규보, 안축, 김종직, 이호인, 김일손, 권오복, 이황, 강신, 조찬한, 이준, 조정, 조이, 류진, 전식, 전극항, 정극염, 조우인, 강사상, 채득기, 홍여하, 손만웅, 조정융, 정도응, 신석번, 이옥, 이만부, 권상일, 조청경, 이승연, 정종로, 이경유, 류주목 등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한국문학사 및 유학사에 오른 선비들이어서 낙강시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지요. 낙강시회는 강과 인간 사이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낙강시회 때 지어진 시를 보면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흠뻑 젖어드는가 하면 세상과 자신을 향해 날 세운 정신과 실정, 당쟁, 탐관 등에 대한 비판으로 격정적이고 신랄하기까지 한 작품이 있습니다. 낙강에 달 띄우고 뱃놀이를 겸한 시회를 통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제재로 대를 이으며 창작해온 작품들을 한 책자에 기록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주 시인들의 공동시집 낙강보물시 일명 임술보물록입니다. 하나의 강을 제재로 한 공동시집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인 듯합니다. 그 낙강보물시가 상주 한문학의 기초를 닦아놓은 권태열 선생의 번역으로 2007년 7월 15일 아세아 문화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특징적 의미,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참가자와 원문 소개를 비롯하여 충실한 번역문을 통해 낙강보물시의 진면목을 전해주고 있지요. 닷줄 풀어 시 물결꽃 피우던 7월 16세 앞사람 그림자 출렁출렁 내게 흘러와 일생에 꼭 한 번 푸른 물에 장대붓 적시라 한다. 낙강 물구비에 베넷짓 하는 붉은 달 둥둥 띄워놓고서 푸른 물에 장대붓을 적시라 한다. 황구하 낙강 보물시를 봤다. 중국의 소동파가
1082년 7월 16일 적병유를 가졌고 상산 낙강 보물시회로서는 가장 깊은 의의를 지니는 창석 낙강 보물시회도 1622년 7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신기롭게도 낙강 보물시책이 2007년 7월 16일 저에게로 건너왔습니다. 낙강은 홍범의 원리가 된 쉰기가 출현한 낙수와 연관되어 유도의 정통맥이 끊이지 않는 강이라는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거기에 정호가 제자 양씨를 고향으로 보낼 때 우리의 도가 장차 남방에서 행해지리라 한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도남서원을 창건함으로써 상주 사람들에게 있어 낙강은 명성지로서만이 아니라 상산 낙수향이라는 설화적 상징성까지 띤 강으로 인식되었지요. 유장한 강물과 함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역대 51회의 시회를 2002년부터 상주의 문인들이 이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것은 선배 문인들의 자연과 인간과 시사랑의 호방된 문학 정신을 받들고 섬기며 그만큼의 책임감으로 지금 여기 사람을 만드는 문학, 세상을 살리는 문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뜨거운 다짐입니다. 무려 666년 동안 도남서원, 경천대, 누정, 선상 등을 거쳐 총 51회나 이끈 시회를 후대의 문인들이 이토록 이어가는 낙강 시제라니요. 그 정신 고스란히 남아 흐르는 낙동강 자락에 자리를 펴고 새까만 후대가 선대의 손을 잡는 일은 참 근사했어요. 도회지에선 좀처럼 흉내낼 수 없는 자연 경관과 사람을 위주로 한 편안한 행사 일정은 더욱 잔잔한 정감을 불러일으켰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상주 미협이 함께한 시화제는 그 어느 갤러리에서 만난 작품들보다 근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는 것, 취지의 공감에 연대한다는 것, 그 아우름의 향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시에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에 시를 새긴 마음이 함께하는 시간 내내 빗줄기가 굵어져도 고요히 흐르던 낙동강 자락과 자북한 안개를 자꾸 길어 올리던 건너편 산봉우리를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권선이 그리운 시간에게 보내는 편지. 낙강 시제를 다녀간 구룡포 권선희 시인은 참관 수레를 가슴 짠하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막 물들고 있습니다. 저 붉은 기운으로 낙동강 자락에 자리를 펴고 새카만 후대가 선대의 손을 잡는 풍경이 또 무궁무궁 이어질 것입니다. 12번 웅덩이를 만나도 반드시 다 채운 뒤에야 흘러가는 강물처럼 당신 훌훌 자리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생명인 저 강물에 달의 문장을 써셔야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을 벼리는 달을 띄우고 푸른 물에 장대우설 적셔야지요. 노예의 꿈. 장맛비 며칠 오락가락 하더니 기어이 오늘 밤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원한 거센 빗줄기가 마구 퍼붓고 있습니다. 컴퓨터 글 작업을 잠시 멈추고 거실에 나와 앉아 시끄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다른 등을 모두 재우고 거실 한쪽 작은 등 하나만 깨웠습니다. 한지 공예를 하는 친구가 만들어준 누에고치 모양의 등이지요. 이 등을 켜면 저는 5영의 잠을 자는 누에가 된 것처럼 수굿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무한한 변신이 콩닥콩닥 진행되는 야릇한 흥분에 휩싸이기도 한답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누에 생각이 납니다. 연구소 앞마당에서였지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가 전시 부스에 걸려 바람결에 살랑이는 황금빛 명주 수의를 보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나비가 잠시 숨을 고르며 파르르 날개를 떠는 것처럼 눈부셨지요. 저절로 발길이 끌려 가보니 뽀얀 젖빛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으며 꼬물꼬물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농자민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명주 옥감뿐만 아니라 누에와 관련된 상품과 뽕잎, 뽕나무 열매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더군요. 누에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것이 참으로 엄청납니다.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000여 년 전 기자 조선 때부터 뽕밭을 일구어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짰다고 합니다. 그 후 사망과 고려를 거치는 동안 역대 왕들이 장려하고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태종 11년에는 후비 친잠법을 제정하여 왕후로 하여금 궁중에서 누에를 치게 하고 세조 1년에는 종상법을 제정 공포하여 뽕나무를 대호 300그루, 중호 200그루, 소호 100그루, 빈호 50그루씩을 심게 하였다고 합니다. 잘못 가꿔 뽕나무를 죽게 한 농가는 벌을 주기까지 하였다네요.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의 전신인 상주 농잠학교는 1921년에 설립되었는데 농잠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또 경북 상주시 언청면 두곡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뽕나무가 있답니다. 약 350년 수령의 이 뽕나무는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 높이 약 12m, 가슴둘레 2.7m, 수영 전체의 지름이 20m가 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인조 때에 국가적으로 뽕나무 재배를 권장하였다고 하는데 이 나무도 그때 심어진 걸로 추측합니다. 고려 말기 뽕나무를 비나에 기록한 것은 의상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색의 유익정기 내용으로 보아 상주는 그 전부터 뽕나무를 숭상하고 재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에고치의 본고장이라 자랑하는 상주의 오랜 양잠 역사와 전통을 입증해주는 셈이지요. 풀과 나무 향기에 휩싸여 바람 내음까지 고소해지면 얼굴이 밝게집니다. 살금살금 소리 죽이며 호젓한 산길 어느 풀숲 맨살로 눕고 싶었습니다. 귀를 열어 살뜰히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시냇가 하얗게 빨아말리던 광목, 호청 사이로 절렁절렁 눈물 흐르면 오래된 나무에 숨어버린 햇살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눈 감고 구불구불 걸어온 길 펴놓으면 온몸 솟구쳐 오르던 실핏줄 천천히 따라 흐르고 수천 년 우럼 건너온 꽃잎에 달빛만 서성일 뿐 다시 산과 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싸르 싸르르 젖몽울 같은 기억 빠져나갈 때 비로소 세상을 젓는 당신의 여린 손 훨훨 날아가세요. 황구화 잠. 당신이 그러셨지요. 사람이 가장 이쁘게 보일 때는 무언가에 심취하여 열심일 때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본내도 잡념도 없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일 때 특별히 더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누에에게서 몰입하는 뜨거움을 봅니다. 그리고 곧 인간의 자아 성장과 연결지어 봅니다. 누에는 오직 뽕잎만 먹고 약 40일을 한살이로 하여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나방의 과정을 지나며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고도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힘입니다. 어떤 일에 몰입해서 최고의 집중력을 가질 때 무엇을 하든지 신나고 즐겁습니다. 현실을 주도적으로 바꾸고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거기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 글쓰기나 공부, 일이나 운동 모두 이런 몰입과 집중력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끊임없이 누에의 잠 같은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거듭거듭 성장하여 세상을 저어가는 거고요. 누에는 영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어디 초장집이라도 다녀오면 먼저 목욕부터 말끔히 한 다음 잠실에 들어갔고 큰 소리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했지요. 어쩌다 제가 뽕잎을 가져다 주게 되면 엄마가 미리 제 손을 씻길 정도였으니 누에는 집안의 큰 어른 이상이었습니다.
마침표 같은 까만 누에 아래서 나온 개미 누에에게 어린 뽕잎을 잘게 썰어 먹이는 것으로부터 여름 누에치기가 시작됩니다. 누에가 점점 자라남에 따라 뽕잎의 크기도 점점 커지게 되지요. 뽕잎을 가지채로 잘라주어도 될 만큼 누에가 크면 눈 깜짝할 사이 꽃잎은 인맥만 남아 마치 저녁 어스름 산에서 내려다보는 아청빛 마을길을 그려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요. 손등에 올려놓으면 꼬물꼬물 손등을 간지리며 기어가는 누에 참 이뻤지요. 그러다 찔끔 물리기도 했고요. 어른들한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누에가 사그락사그락 뽕잎 깔아먹는 소리 좋아 일부러 귀 기울여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층층 선반에 가득 채워진 쌀이 잠박에서 수천 수만의 누에가 한꺼번에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는 지금 저 밖에 퍼붓는 빗소리만큼이나 소란스러웠지요. 그래도 누에가 전해주는 모든 것이 마냥 고맙고 신기한 시절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 잠녕비가 있고 경상북도 잠사 곤충 사업장 뜰에도 누에의 영혼을 기리는 잠녕탑이 있습니다. 이 탑 기단은 제주도 바닷돌로 쌓고 그 위에 금은 돌로 비신을 우뚝 세웠습니다. 전면에 잠녕이라는 두 글자가 깊이 음각으로 하얗게 새겨져 있지요. 잠종장이 대구에 있을 때 1930년 신촌동에 세웠던 것을 1962년 상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잠녕비와 잠녕탑이 거느린 기품과 정신이 특별한 감흥으로 다가오는데요. 매년 5월 초 새끼 누에가 부화할 때 처음 뽕잎을 주는 날에 올리는 잠녕제는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합니다. 잠녕제는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인간을 위해 한 생애를 온전히 다 바친 누에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이지요. 그래요. 상주 함창은 신라시대부터 누에고치 명주 산지로 이름난 곳이었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전국 제1의 누에고치 생산지였는데 지금은 양잡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는 들녘을 온통 차지했을 뽕나무 밭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화려한 견직물에 밀려 명주의 수요가 줄어들어 간신히 그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날 연구소 앞마당 전시 부스를 돌아 나오는데 분홍, 주홍, 하늘, 보라색 누에들이 꼬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누에 하면 을에 뽀얀 젖빛을 떠올리던 저는 혹시 몇 년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컬러 병아리 사건처럼 누에들을 염색시킨 것은 아닌가 하여 순간 엄청 놀랐지요. 컬러 누에들은 뽕잎 대신 색색의 인공 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알에서 깬 후 오령기부터 색을 들인 인공 사료를 함께하면 애벌레는 자기 피부색과 같은 고치 속에서 2주일을 지내다 나방으로 변신한 뒤 색깔 있는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색깔은 부모대에서 끝나고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다시 평범한 애벌레라고 하네요. 색을 입은 누에들은 몸만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몸 색깔과 같은 고치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 염색을 하지 않는 천연색 비단실을 뽑아낼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함창 명주의 화려한 옛 시대가 전통 누에치기의 명맥과 함께 색색 부활하길 꿈꾸어 봅니다. 새벽입니다. 요란하던 빗소리 잦아들고 이제는 누에 한 마리 느긋하게 뽕잎을 갉아먹듯 사그락사그락 고요하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글 작업을 마저 마치고 컴퓨터를 끕니다. 희미하게 살아있던 거실 누에 등을 내리니 불빛이 파르르 떨다가 이내 잠이 듭니다. 저도 이만 잠을 자야겠습니다.